자, 이제 원자력 발전입니다. 자, 원자력 발전. 어, 우선 요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저는 이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보거든요. 원자력 발전을 이 세 줄에 다 설명을 해놓은 문제라고 봅니다. 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답은 3번이에요. 원자력이란 일반적으로 무거운 원자 핵이 핵분열하여 가벼운 핵으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한 것이고, 핵융합 발전은 가벼운 원자 핵을 융합하여 무거운 핵으로 바뀌면서 핵 반응 전후의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방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자, 우선 원자력에서는 핵, 핵 분열 발전과 핵 융합 발전으로 이렇게 구분 지어질 수 있는데요. 핵 분열은 원자를 원자 핵을 분열시키면서 원자 핵에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분열시키면서 이 떨어뜨릴 때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뭐 불불 끓여서 막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 원자 핵과 중성자가 떨어지면서 발생되는 열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또 떨어지고 이 떨어진 것이 또 분열하고 또 분열하고 또 분열하고 이런 분열을 해서 발생되는 열이 어마어마하대요. 예, 그래서 그런 열로 발전을 하는 게 이제 원자력 발전이고, 이런 분열된 열을 다시 합치면서 예, 발생되는 열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이제 원자력 발전입니다. 예, 이게 원자력 발전의 내용이고요. 예, 원자로 이것도 이제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그런 뭐 장치, 예, 뭐 이런 것들이겠죠. 네, 그래서 원자로 핵분열의 연쇄 반응을 제어하여 여기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얻는 장치. 네, 그래서 핵연료는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는데 천연 우라늄, 농축 우라늄, 플루토늄을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핵연료의 구비 조건. 핵연료의 구비 조건 이거 중요하죠. 네, 핵연료 구비 조건. 열 전도율이 높을 것. 그쵸? 열 전도율이 높아야겠죠. 그 다음에 밀도가 크고 가벼울 것. 예. 내 방사성이 우수할 것. 고속 중성자를 신속하게 감속시킬 수 있을 것. 예, 요거 예, 남겨 주시고요. 이거 핵연료 구비 조건과 또 감속제의 구비 조건. 예, 요게 감속제 그래 냉각제 이게 중요합니다. 감속제. 핵 분열로 인하여 발생한 고속 중성자의 속도를 늦춰 열 중성자로 바꿔주는 물질, 네, 이게 감속제. 속도를 감한다, 네, 속도를 줄여주는 그런 재료를 감속제라고 하고요. 냉각제, 원자로 내에 열을 외부로 불출하는 물질, 네, 냉각제 구비 조건 중요합니다. 네, 냉각제 구비 조건, 열 전달 특성이 좋을 것, 그리고 중성자 흡수가 적을 것, 용량이 클 것.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원자로의 냉각제가 갖춰야 할 조건이 아닌 것. 열, 열 용량이 커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열 용량이 적을 것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요거 세 가지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발전은 지금 수력, 화력, 원자력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풍력도 있긴 한데 이 세 개가 제일 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예, 수력, 화력, 원자력 요 세 개는 여기 제가 책에다가 정리해 놓은 내용만이라도 제가 별표 쳐드린 그런 내용만이라도 꼭 암기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송배전 계통 들어가겠습니다. 송전, 전기를 보내주는 걸 송전이라고 하죠. 자, 발전소에서 발생한 전력을 수용 중심지의 변전소까지 보내는 것. 그는 어, 전기를 만드는 걸 송전이라고 하고요. 이 송전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쭉 보내죠. 보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나누고 이 나눠준 것에서 이제 수용가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보내주죠. 그래서
발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송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전, 그리고 우리가 수용가에서 사용하는 전기, 이쪽 부분을 수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발전 배운 거예요. 발전 배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전입니다. 그리고 배전, 변전소에서 각 수용가까지 배분하는 거. 자, 송전 방식에는 교류 송전 방식과 직류 송전 방식이 있는데요. 회전자계, 이거는 제가 그 기기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류의 특징은 이렇게 시시각각 그 크기와 방향이 달라지죠. 교류의 특징입니다. 근데 직류는 쭉 발전되고 나서부터 쭉 일정한 값으로 쭉 이렇게 일정한 값이 계속 유지되는 걸 직류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해지면서 주파수도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전동기도 돌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발생시키는 게 이제 회전자계라고 하는데, 요거는 기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자계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압의 승합은 전압을 올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변압기를 통해서 전압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강압, 전압을 낮추는 거. 이런 게 변경이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관된 운용을 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일관된 운용. 교류로 한번 이렇게 쭉 보내면 교류를 이용한 그런 장치들, 그런 장치들을 쭉 사용을 해서 우리가 좀 컨트롤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이라는 얘기예요. 경제적, 돈이 덜 든다는 얘기죠. 또 교류 송전 방식엔 이런 방식이 있구나. 직류 송전 방식이 다음에 나오니까 이 문제는 한번 읽어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직류 송전 방식은 절연 계급을 낮출 수 있다. 그러니까 절연하는데 좀 돈을 덜 들여도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송전 효율이 좋다. 효율이 좋아요. 교류에서 효율이 나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주파수 때문에 그 시시각각으로 그 전압의 크기와 방향이 달라지는 것 때문에 그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안정도가 좋아 송전 용량이 증대된다. 그죠? 송전 용량이 증대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 예전에 그 우리나라는 다 교류 송전 방식을 사용을 하죠. 근데 예전에 에디슨이 직류 송전 방식을 고집을 했대요. 직류가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문제 한번 읽어 보시고요. 전력공학에서 사람의 이름을 딴 식이 딱 두 가지 나옵니다. 스틸식하고 켈빈식. 그래서 스틸식은 경제적인 송전 전압을 구할 때 스틸식을 사용하고요. 켈빈식은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 전선의 굵기를 어디까지 가고요?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식입니다. 켈빈식. 켈빈. 요거 두 개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경제적인 송전 전압, 얘는 전선의 굵기. 전력공학에서 사람 이름을 딴 식은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상용전압, 요거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송전 전압이에요. 뭐 상용전압이라고 해도 송전 전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문제가 가끔가다 나오는데, 이거 좀 어렵게 이렇게 그 공식 외우기에 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는데, 이 문제 딱 3번만 풀어보시면 그냥 암기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냥 암기가 되는 공식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암기하는 거.
그냥 송전 거리와 송전 전력 여기 들어가고 문제가 나왔다 하면 송전 거리를 주고 송전 전력을 주고 여기에 경제적인 송전 전압을 구해라.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그럼 스티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씩 풀어 보시고요. 애자. 자, 애자. 우리 애자가 뭐지요? 다들 보셨죠? 다들 자, 철탑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렇게 전력선이 걸리죠. 여기 끄트머리에 전력선이 걸립니다. 여기를 확대해 보면 이게 철탑이고요. 막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여러 개를 연결시켜 놓은 걸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력선 여기다 연결해 놓고 이렇게 해서 전력선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요게 하나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여기 이렇게 연결해 놓고 아니면 전주 보시면 전봇대라고 하죠. 예전에 저 그 전기 공사할 때 전봇대라고 했다가 제 사수한테 좀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전주라고 그래요.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전기 해는 놈이 전봇대가 뭐냐? 전주라고 해야지. 좀 혼났어요. 그래서 그때 전주라고 합니다. 우선 이게 이렇게 전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애자가 이렇게 달린 거 혹시 보셨죠? 여기 이렇게 이런 애자를 걸려 있다고 그래서 현수애자. 그러니까 우리 현수막 이러잖아요. 그죠? 거는 걸 현수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선을 이렇게 걸려 있는 애자를 현수애자. 그리고 요 위에다가 이렇게 네모난 거 이렇게 얹어놓고 요 위에다가 전선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걸죠. 핀처럼 생겼다고 해서 핀애자.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애자인데 애자의 구비 조건은 충분한 절연 내력. 그죠? 이 애자가 하는 일은 이 전주랑 전선과 절연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즉 전기를 통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절연 내력이 있어야 되고요. 누설 전류가 적건, 그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이쪽으로 누설되면 안 되겠죠. 누설 전류가 적건, 기계적 강도가 클 것. 새가 날아가다가 이 애자에 어떻게 탁 박았는데 그때 애자 깨져버리거나 끊어지면은 또큰 사고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일 것, 그죠? 좀 싸고 좋아야죠. 그리고 급변하는 온도에 견디고 습기를 흡수하지 않을 것.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죠. 그래서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습니다. 그래서 그런 온도 변화에 견뎌야 돼요. 그리고 습기를 흡수하게 되면은 물에는 전기 잘 통하잖아요. 흡수하면은 전기가 통하게 돼서 물을 흡수하지 않는 것이 애자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요거 문제로 심심치 않게 나오니까 요것도 암기해 주시고요. 요 밑에 문제 애자가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으로 옳은 거 답은 2번입니다. 지지물에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춰야 한다. 애자에다가 전선 걸었는데 무거운 전선 걸었다고 애자가 툭 끊어지거나 뭐 이러면은 안 되겠죠. 애자의 종류. 제가 좀 전에 핀애자, 현수애자 설명드렸죠. 현수애자는 이 전압별로 해서 이렇게 애자를 여러 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연결된 애자를 애자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애자련 한 개에 들어가는 애자의 개수를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요. 이것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수가 나오는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보진 못한 것 같아요. 라인 포스트 애자, 바닷가나 분진 먼지가 많은 공장 등에 사용되는 애자를 라인 포스트 애자라고 합니다. 자, 초호각 초호환. 초호각 초호환은 뭐냐면 애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전력선이 이렇게 걸리고요. 여기 철탑 끝에 이렇게 닿겠죠.
초완이 아니라 초환입니다. 환. 네, 이것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각각 초완은 뭐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생긴 게 좀 달라요. 초각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진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진 걸 초각이라고 하고, 초환은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생긴 걸 초호환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설치되는 이유는 만약에 이 전선 축에서 철탑 쪽으로 전압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걸 섬락이라고 하고, 철탑에서 전선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역섬락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애자에 전기가 흐르겠죠. 그러면 애자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압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섬락이 일어날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얘네들이 방전시켜줘요. 예, 그래서 애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역할은 애자를 보호하는 역할이죠. 초각, 초안의 설치 이유, 전선에 대한 정적 용량 증대, 이런 이유도 있고요. 애자전의 전압 분포를 개선하여 애자의 열적 소손 방지, 그 다음에 애자 표면에 아크를 신속히 처리하여 애자련 보호. 네, 결국은 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자, 초각의 역할은 애자 파손을 방지한다. 그리고 애자련의 최대 전압 분담 애자는 전선에 가장 가까운 애자. 네, 애자련의 최소 전압 분담 애자. 철탑으로부터 3분의 1이 되는 지점의 애자. 자, 애자가 이렇게 있다고 했죠. 그러면 전선에 가장 가까운 애자가 최대 전압 분담을 전압을 최고 많은 전압을 분담하는 애자고요. 애자련의 최소 전압 분담은 철탑으로부터 3분의 1 지점. 예. 여기 3 이렇게 하면 이쯤의 애자가 그 전압을 최소로 분담하는 애자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문제에서 가끔 나와요. 요것도 그냥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이제 전선의 구비 조건입니다. 네, 전선의 구비 조건, 이거는 실기에서도 나오는 문제니까 꼭 암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암기해 주시고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연선이라는 건 뭐 동일한 재질의 여러 개를 꼬아서, 전선 이렇게 툭 잘라보면은 뭐 7개, 뭐 그거보다 많은 거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제 그 선을 그 전선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연선이라고 합니다. 요 총수란 연선의 외경 지름 구하는 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선의 굵기 선정 시 고려할 사항, 요거는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 실기에서도 나오는 문제예요. 자, 코로나, 전압 강하, 기계적 강도, 허용 전류. 코로나 뭐지요? 전선 외부로 전압이 방전되는 현상을 코로나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경제적 전선의 굵기. 제가 좀 전에 스틸식 말씀드릴 때 켈빈 말씀드렸죠. 경제적 전선의 굵기 구할 때 켈빈의 법칙을 적용한다는 거. 그래서 켈빈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경제적인 전선 굵기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암기해 주시고요. 2도는 뭐냐면, 전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선을 이렇게 걸지요. 선을 이렇게 거는데, 이 선을 너무 팽팽하게 이렇게 걸어 놓으면 이 당겨지는 힘 때문에 좀 강풍이 불거나 아니면은 눈이 내려서 이 전선 위에 이렇게 쌓이면 그 무게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전선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선을 가설할 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축 늘어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요 지지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늘어진 정도를 2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2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하는데요. 이 T는 수평 장력, 이 W는 단위 길이당 전선의 중량, 그리고 S는 지지물 간의 거리,
이 지지물 간의 거리를 S라고 합니다. 수평 장력은 이 당겨지는 힘을 수평 장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수평 장력 구하는 공식은 뭐 수평 장력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되겠죠. 요 T랑 2도 D랑 자리를 바꾸면 수평 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의 실제 길이, 이것도 가끔가다 한 문제씩 나오는데 요거 그렇게 그 공식 외우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2도는 얘는 확실히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2도를 다 외우셨으면 요거 실제 거리도 한번 암기해 주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실제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요. 2도도 이용하고 전선의 실제 길이도 길이 구하는 공식도 이용을 해야 하는 문제라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 해설 쭉 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은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십시오. 자, 그리고 전선의 진동 방지 장치, 댐퍼라고 하지요. 그냥 댐퍼 들어가 있으면 그게 답이에요. 전선의 진동 방지하는 장치는 뭐 댐퍼 들어가면 그게 답입니다. 댐퍼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철탑 이렇게 운전하시다 보면 이렇게 철탑 보실 수가 있으실 건데요. 여기다가 전력선을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중간중간에 뭐 하얀색, 빨간색으로 돼서 이렇게 동그란 공 같은 거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이런 걸 댐퍼라고 해요. 전선의 진동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계속 진동이 일어나고 하면 전선도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력이 떨어집니다. 내구성이 떨어져서 아무튼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닫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중 전선로 고장 탐색법, 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뭐 암기해 두실 필요는 없고요. 아, 그냥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